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화TV의 henry 대표입니다. 주말에 미국 증시가 또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특히 넷플릭스가 폭락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잠 못 이루는 그런 또 주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 다가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해야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전저점을 이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바로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월요일부터 바로 이제 급락이 좀 나올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제 또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어차피 시장 자체는 뭐 대세는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대세는 하락인가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면 매매 전략도 잘 짜면 손실 좀 적게 보고 또 저가 매수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나온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시장을 한번 먼저 보죠. 시장이 왜 이렇게 발작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아시다시피 긴축이 되겠죠. 긴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앞에서 이제 기존에도 뭐 긴축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올라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죠. 지금 미국에만 하루에 뭐 100만 명 가까이,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50만 명 이상 발생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서플라이 체인이 또다시 마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근데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라면은 좋은데, 이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면서 공급 부족 사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잡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또 오미크론이 폭주하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성장률 전망이 좀 1%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친 거죠. 거기다 이제 고용 지표, 이제 과거에는 고용 지표가 이제 좋게 나오면 오히려 악재가 되는 요소가 있었고요. 또 나쁘게 나오면 또 이것이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금리와 연관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거는 조금 악재로 해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부동산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좀 줄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하락의 빌미로 작용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믿을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라도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가 또 실적 우려감이 또 크게 작용했죠. 그래서 거의 한 20% 이상의 폭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거품이 많이 꼈어요. 많이 꼈고 기업 실적도 좋지만 분명히 이제 오버시트된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서 자금이 회수되는 그런 과정이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려는 그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징후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의 이 경제 정책이 완전 반대라는 게 혼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우대금리를 내리거나 뭐 지준율을 내리거나 뭐 이런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국의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좀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특히 가상화폐도 폭락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 냉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 기간이 끝났는데 중국이 약속했던 트럼프 시기에 합의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될 실마리가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더 격화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부분들 요게 좀 계속 복합적으로 이제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그동안에 계속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OMC 정례 회의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이번 주에 이제 정례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까지 한 번에 몰아치면서 정말 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뉴스 보시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오미크론 충격으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2에서 자 3%까지 떨어지는 그런 예측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공급망 이게 좀 해결이 돼야 좀 물가가 좀 안정이 될 텐데 그래야 금리 인상도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을 텐데 계속 지금 이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하루에 뭐 100만 명씩 발생하고 있고 일본도 하루에 5만 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이제 어찌 됐건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만큼 인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물류난이 지금 발생하면서 소고기가 부족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십 년 만에 체그로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국 아시아라든가 뭐 이제 캐나다, 영국까지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스럽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 ECB 쪽에서는 내년 초반까지는 다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변곡점에 와 갈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저점 매수 좀 잘해서 떠나지 않을 거라면 저는 사실 주식을 지금 뭐 하는 것 자체가 맞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떠날 수가 없다라면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락장은 어쩔 수가 없다고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서서히 말려 죽인다는 말도 제가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계속 내려오죠. 근데 이런 내려오는 시장에서 우리가 좀 안정돼서 올라갈 때 시장 지수가 올라가서 좀 안정됐을 것 같을 때 주식을 사게 되면요. 그러니까 악재가 주가가 이제 좀 밀리면 폭락을 할 때는 악재가 막 다발적으로 나오죠. 근데 투자자들은 그 악재에 똑같은 악재에는 내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악재가 조금 사라져요. 근데 그때 주식을 사게 되면 또 악재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발생하는 악재가 사라지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계속 짓누를 겁니다. 그러면 안정됐을 때라고 샀으면 주식을 또다시 급락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가라 지금은. 전저점이 이탈을 하면서 좀 단기적인 투매 현상이 나올 때를 저가 매수를 기어잡고 또는 볼리저 밴드를 이용해서 볼리저 밴드 갭 하단을 강하게 이탈하는 경우를 저점 매수기로 잡아라.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때 좀 팔아줘야 된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투매 나올 때 하고 추가 매수의 물량은 반등 나올 때 팔아주면서 손실을 축소시키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전략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엄청난 전략 싸움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종목들 하락률을 보게 되면 정말 주식판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죠. 뭐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도 최근에 많이 급락하고 있고, 뭐 SK, 뭐 건설주, 뭐 거의 뭐 화학주, 뭐 신재생 전부 다 지금 반토막 이상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올해 1월 달에는 타 국가 대비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라는 이 이슈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저가 매력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한 단계 더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가 바로 어떻게 보면 저가
단기적인 저가 매수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에너솔루션의 블랙홀 현상이 이제 거의 마감이 돼요. 27일 날 상장이니까 주식은 아무래도 선반영을 했다라면 그 악재가 현실이 될 때쯤에 바닥을 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하루 이틀 정도 빠르게. 예.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은 소문난 잔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을 잡기 위해서 유통 물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투자자분들 뭐 ETF라던가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싸움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단기간에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 락업, 우리가 락업이라고 하잖아요. 의무 보호 확약, 여기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물량이 무려 40%라는 거죠. 조금 올라가면 바로 물량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면,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요걸 사기 위해서 자금 뺐던 기관들이 무려 12월 29일부터 1월 동안 8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공모 자금. 이번에 고객예탁금이 74조 원까지 늘었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IPO 참여를 공모를 참여하기 위해서 쫙 빠졌죠, 돈이. 자, 이제 그러면 그 환급 금액이 바로 월요일 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고객예탁금이 이제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아마 지금 시장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많이 싸졌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탄탄하게 조금 어느 정도 받침해 줄 가능성, 즉 상승 전환이라기보다는 반등할 수 있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식에서 가장 큰 악재는 오버슈팅이고 또 가장 큰 호재는 저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모습이 이번 주에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단기 감매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일촉즉발에까지 갔다가 그래도 러시아가 미국의 답변을 문서로 받아보겠다라고 일단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화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1.8, 1.9까지 갔다가 지금 1.7대까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속도 조절에 대한 이 속도에 대한 우려감은 약간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 감매도권을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투매를 잡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이제 보조지표는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투매를 잡을 때, 즉 과매도가 언제냐, 우리 투자자분들 또는 뭐 초보자분들 주식을 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냥 급락하면 산다라는 거죠. 그냥 좀 빠지면 그냥 막 삽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은 내가 돈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 매수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이걸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보면서요, 우리 이제 다우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 밴드가 있고, 그죠? 이게 보리저 밴드라고 해요. 이게 아래 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타고 내려가면 안 돼요. 타고 내려가면 이거는 계속 하락이 나오는 패턴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밴드 하한선을 좀 음봉으로서 한 지수 봤을 때는 한 2% 이상 빠져내려갔을 때는 좀 저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볼리저 밴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제가 또 뒤에 교육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좀 추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과거의 다우지수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보리미터 하한선이 이렇게 좀 이탈하는 시점이었죠. 이탈을 해죠. 그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죠. 이게 이제 단기적인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깨고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맞아주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타고 내려가면 안 돼요. 좀 확대된 상태에서 그거를 더 크게 뚫고 내려와야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좀 단기간에 좀 패닉에 쌓였구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나스닥은 좀 더 그 하락폭이 좀 거세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타고 내려가는 패턴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침에 좀 하락 출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갭으로 뚫고 내려왔을 때 이 보리저밴드 하한선과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섬골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 그 정도 오면 보통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곧 나스닥도 반등 구간에 진입할 거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보게 되면 나스닥도 이렇게 한 번씩 깨고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지수적 반등이든 바닥이든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미국도 감매도가 나왔고 아무리 뭐 지금 뭐 이 그 금리 인상 뭐 유동성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것이 경제에 완전히 박살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뭐 미국 증시에서 경제가 뭐 파탄이 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 후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우리가 금리가 많이 오르고 났을 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하락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하락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이제 단기 저점을 좀 향해서 가고 있다. 자,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아직 어떻습니까? 밴드를 깨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락 출발이 한번 나와야 되고 전저점을 이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데서 바닥이 잘 안 잡혀요. 그럼 여기서 미국이 빠졌으니까 아마 월요일 날 무조건 그냥 개파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도의 개파락이 시작될 겁니다. 아마 2800도 그냥 깨지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러면 시나리오는 두 개가 나와요. 월요일 날 하락 출발했다가 바로 양봉을 만들면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까지 못하더라도 좀 축소시킨 경우가 있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월요일 날 어설프게 그러니까 뭐 20포인트 전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다시 내려갑니다. 또 다시 반등 나온 척 하다가 또 빼버리겠죠. 그러니까 2800을 좀 깨면서 출발을 할 때 그때 이제 저가면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갔다 또 밀리면서 또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화요일 경우에 갭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갭이 수반된다기보다는 아침부터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아침부터 하락폭이 너무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 장중에 낙폭을 땡기지 못하고 그대로 밀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대로 밀리면 장 후반 낙폭을 쫙 땡겨서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어설프게 반등 나온다, 낙폭을 줄인다고 할 때 따라붙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종가 베팅을 하던가 또는 아침에 쫙 빠지면 뭐 한 2780, 70 이 정도 오면 그냥 저는 저가매수 해라. 낙폭과대 우량주들 또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갖고 있다라면 좋은 종목도 저가매수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패턴이에요. 그러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이기 때문에 요 라인 어딘가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점이 2770 또는 2780포인트 전후 저는 요 정도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한번 용기를 내볼 필요 있지 않을까. 특히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금리 같은 경우를 볼게요. 지금 미국의 금리를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적정하느냐 갈피가 안 잡히시죠? 어쩔 때는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폭락하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리가 적정 밴드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금리가 지금 1% 돌파를 했어요. 단기 금리로 볼 수 있는. 그 단기 장기 금리의 차이가 축소가 되게 되면 이거는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또 이건 악재로 반영해야 될 것이고, 반면에 또 2%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긴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1.5에서 뭐 1.9, 1.8 사이에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대세는 하락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서서히 말려 죽인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급락시 저가 매수하고 반등시 매도다. 그리고 시장 안정 시에 매수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위험을 잡고 반등시 매도해라.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드시 두 가지의 시나리오도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 또 몇 개 좀 관련 종목들과 함께 좀 뽑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봤는데요. 일단 GM하고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지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7.7조 원을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또 5조 원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꾸 금액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올해는 우리가 어떤 종목이 좋겠습니까? 바로 2차 전지 공장 증설에 관련된 종목이 가장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장비 업체들 위주로 일단 계속 올해는 관심을 가지시고 올라가면 좀 매도했다가 또 쫙 빠지면 또 저가 매수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죠.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럼 뭘 사겠냐는 겁니다. 성장성이 있든 없든 좋은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든 시장이 폭락하면 장사 없습니다. 거의 다 같이 밀려버리죠. 그럼 그럴 때 좋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보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 장비 업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뉴스가 또 나왔고요. 자, 그리고 가상화폐가 일제히 폭락을 해서 두 달 만에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 증발했다라고 나오는데 1조 5천억 이상 증발을 했죠. 어마어마한 정말 그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가 폭락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미메이드라든가 뭐 P2E 게임 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당연히 악재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서울 옥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NFT가 올라가면서 폭등했던 이런 종목들은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겁니다. 좀 조심들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또 하나 뉴스입니다. 폴더블 폰이 싸진다라는 뉴스가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이 올해 감가상각이 종료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회계장부서 보게 되면 기업이 처음 투자할 때 뭐 조 단위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럼 이걸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년이면 10년, 뭐 정률제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비용 처리하는 기간이 이제 끝났다. 그 마이너스 나오는 것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은 뽑았다. 이제부터는 수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격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우리 폴더블 폰의 가격 중에서 40% 이상이 이 디스플레이 관련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일 수 있다라면 그만큼 가격은 내려갈 수 있을 것이고, 내려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화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폴더블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제가 워낙 강조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좋은 내용이 나오는 종목들이 시장의 충격에 의해서 빠졌다. 이거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러니까 폴더블 쪽도 올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텔이 ASML을 얻고 파운드리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미국의 24조 원의 공장을 인텔이 짓는 거죠. 유럽에도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인텔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인텔이 사고를 내고 마는 그런 상황이죠. 팩 게이싱어라는 이 사람이 워낙 그 인텔의 오래된 그런
진짜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인텔이 그동안 이제 이 ASML 우리 EUV 공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가 되겠죠. 지금은 TSMC와 삼성에게만 이 장비를 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인텔까지 주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네덜란드가 한국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미국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래도 인텔이 이 ASML의 그 장비를 또 술주를 받게 되면 또 삼성이라던가 TSMC가 가져올 물량이 그만큼 주는 거죠. 지금 TSMC가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뭐 인텔 같은 경우 2나노 공정을 바로 2024년부터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한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격화된다라고 하면 또 뭐 장비 업체라 이런 업체들에게는 또 삼성도 그만큼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호재가 되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장비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요건 또 그리고 길게 나오는 악재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주목한 꿈의 화질 마이크로 LED 매년 200% 성장합니다. 5조 원짜리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OLED를 하고 있지만 우리 향후에 이제 뭐 이 구글이 이 VR 기기라던가 또 뭐 벽에 붙이는 TV라던가 이런 걸 할 때 마이크로 LED로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다라면 최대 수혜주는 아무래도 코세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고 뭐 세계 유일하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세스라는 업체가 여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버핏이 우드를 따라잡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는 우드 그 펀드가 손실률이 지금 엄청나다고 하고 있어요. 나스닥이 올라가는 동안에도 손실률이 뭐 20% 이상 났다고 하니까요. 여기에서 올해 1월 달에 더 손실이 커진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버핏, 가치주, 여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는 업종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핏이 수익이 이제 역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버핏이 코로나 이후에 약간 좀 2년 동안 약간 좀 세댔었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가 당연히 이제 안전적으로 방어적인 역할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치주가 많이 올라서 수익 났다기보다는 성장주가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국회도 나섰다. 메타버스 진흥법 통과에 힘을 모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 읽어보니까 그렇게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폭등시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이제 자그마하게 이뤄진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성장주 중에서 저는 유일하게 메타버스만큼은 그래도 저가에 다룰만 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플, 마이크로, 삼성 세계 최대 기업들이 다 뛰어드는 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요. 메타버스 종목들은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물려도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수익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산리튬 가격이 올해 상반기도 폭등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80%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산리튬이 지금 없어도 난리죠. 지금 최근에 테슬라도 여기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탄산리튬 가격에 수혜주로 거론되는 업체는 바로 유일에너테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일에너테크가 인수한 기업이 바로 폐배터리에서 탄산리튬을 85%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에너테크 관심 있게 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번 주에 이제 뭐 중요 내용은 이제 26일부터 27일까지 FOMC 회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발언 나올 거냐? 뭐 보통 보면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해서 주가 좀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금리 인상 4번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감내를 할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얼마만큼 빠르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일 날 LG 에너지솔 상장이 있고요. 그리고 26일 날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역할을 할 것 같고요. 25일 날은 한국의 4분기 GDP 또 성장률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말에 발표됐던 뉴스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될 시장 전망 시나리오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고 왔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시장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 있으니 참 배신감이 이루마다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너무 붐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꼭 항상 보면 이제 혹독한 폭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한 주, 또 이번 주에 또 반등이 나와서 다 같이 조금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